다시는 이 집 때문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시집살이를 해? 이 말은 70세 시어머니 윤말순이 48세 며느리 선주를 집에서 내쫓으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하며 3년간 시댁살이를 견뎠던 선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2년 후 가업이던 말순화 장품 공업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 같은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뻐했던 윤말순과 정우. 하지만 계약 당일 그들 앞에 나타난 투자자를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어? 과연 선주는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김선주가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에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한 자태였지만 신랑 정우와의 10살 나이 차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주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신랑 정우는 38세의 대학 강사로 늦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죠. 시어머니 윤말순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윤말순은 여전히 기가 센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늙은 여자도 받아준 거예요. 아들이 워낙 착해서 말이죠. 하객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선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선주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객들에게 어머니 체면을 세워드려야 한다는 듯 웃으며 넘어갔죠. 선주는 그 순간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선주는 정우와 함께 지방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의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윤말순은 그곳에서 작은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순화 장품 공업사라는 이름의 이 공장은 윤말순의 남편이 시작한 가업이었습니다. 선주가 처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윤말순의 첫마디는 이랬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니까 제대로 해야 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잘해야 하고 말이야. 그날부터 선주의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윤말순은 선주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밥이 너무 되었다. 김치가 짜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식이었죠. 선주는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선주가 서울에서 화장품 연구개발 일을 했다고 하자 윤말순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걸 무슨 일이라고 해요? 여자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야지. 나이도 많은 게 철이 없어. 선주는 참을성 있게 견뎠지만 매일 반복되는 모욕에 마음이 지쳐갔어요.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추석 제사 준비를 위해 선주는 홀로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 준비까지. 윤말순은 팔짱을 끼고 서서 지시만 했습니다.
나물은 더 묻혀야 하고 저는 모양이 엉망이네. 다시 해요. 선주의 손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부어올랐지만 쉴 틈은 없었어요. 정우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해줘요. 우리가 효도해야죠. 어머니 체면도 세워드려야 하고 말이에요. 선주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가장 힘들었어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남편,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만 휘둘리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윤말수는 선주에게 김치 100포기를 담그라고 시켰어요. 선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장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죠. 하지만 윤말수는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 우리 집 김치는 이런 게 아니야. 선주의 며칠간의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올 때마다 윤말수는 선주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나이가 많아서 말이에요. 아들보다 10살이나 위래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받아준 거지. 선주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하는 것은 불효라고 여겨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밤이면 선주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그리웠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일했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연구에 몰두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정우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남편의 이런 반응에 선주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윤말수는 선주가 화장품 연구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요. 여자는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일은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요. 선주는 자신의 커리어와 꿈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믿고 들어온 이 집에서 자신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매일 반복되는 구박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남편도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선주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윤말순의 구박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아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친목회 모임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말순은 마을 부녀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늙은 며느리에다가 애도 못 낳아요. 윤말순의 목소리가 마을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주는 그때 마침 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차창을 살짝 내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38살인데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애 소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선주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야 할지 그냥 지나갈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윤말순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 대가 끊길 판이에요. 이장 부인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윤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싫어해요. 자존심이 센가 봐요. 선주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말순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선주야, 이리 와봐. 무슨 일이세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말순은 팔짱을 끼고 선주를 노려봤어요.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어?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어. 선주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 나이가 몇인데? 48살이면 이미 늦었어. 빨리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말순은 아들에게 바로 말했어요. 정우야, 선주 병원에 데려가. 애가 안 생기는 이유를 알아봐야겠어.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확인해 봐야죠. 선주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자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우는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 우리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며칠 후 선주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선주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집에 돌아가서 윤말순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였습니다. 윤말순은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더니 혀를 찼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이가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칠 후 선주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윤말순이 동네 이장 부인과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역시 문제가 있대요. 불임이래요. 이장 부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윤말순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우리 집 대가 끊어지는 게 확실해졌어요. 아들이 불쌍해 죽겠어. 선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의료 정보를 동네 사람들에게 떠벌리다니.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정우에게 따졌어요. 어머니가 제 병원 결과를 동네에 다 말하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정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줘요. 이해해달라고요? 제 개인정보를 동네방네 떠벌리는 걸 이해하라고요?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선주는 남편의 이런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윤말순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며느리는 불임이라서요. 애를 못 낳아요 하면서 선주를 소개했어요. 선주는 그럴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주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가방을 싸서 현관으로 나가는데 윤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선주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윤말순은 비웃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다시는 이 집 때문에 발도 들이지 마.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선주가 집을 나서는 순간 윤말순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시집살이를 해?
선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주의 눈빛에는 무너짐과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선주는 원룸 자취방에 짐을 풀어놨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건 몇 벌의 옷과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선주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색 USB 메모리였죠.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연구해온 화장품 개발 데이터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선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 성분을 이용한 안티에이징 크림, 민감성 피부를 위한 토너, 아시아 여성 피부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공식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걸로 새 시작을 해보자. 선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주는 이모 박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저 선주예요. 아이고 선주야, 어떻게 지내니? 시댁에서 잘 살고 있고? 박필자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모, 시댁에서 나왔어요. 이제 혼자 살려고요. 박필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우가 뭐라고 하더냐? 별일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안 맞아서요. 선주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박필자는 젊은 시절 작은 화장품 공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주야, 너 화장품 연구 일하고 싶으면 이모가 도와줄게. 해외 쪽 인맥도 있고. 정말요? 선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모가 언제 속인 적 있냐? 박필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박필자는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화장품 사업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인맥들이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너 실력이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모가 소개해 줄게. 그렇게 선주는 이모의 도움으로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화장품 기업에서 아시아 진출을 위한 연구원을 찾고 있었어요. 선주의 경력과 연구 데이터를 본 그들은 즉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본 선주는 놀랐어요. 연봉도 상당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선주는 망설임 없이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 위의 풍경을 보며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한편 시댁에서는 선주가 떠난 후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선주가 며칠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선주한테 연락해 볼까요? 윤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락하지 마. 그런 여자는 없는 게 나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선주가 해주던 밥이 그리웠고 조용히 집안일을 해주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선주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선주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윤말수는 화를 냈어요. 왜 그런 여자 걱정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선주를 감싸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선주는 파리에서 프랑스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선주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피부 타입에 맞춘 제품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성과로 선주는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선주에게 지분 투자까지 제안했어요. 선주는 그 돈으로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고향의 말순화장품 공업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요 원료 납품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겼어요. 윤말수는 급하게 다른 업체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업체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정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거래처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정우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윤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원료 문제로 제품 품질이 예전만 못했거든요. 고객들의 컴플레인도 늘어났고 반품도 속출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연일 날아들었어요. 윤말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우에게 물었지만 정우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어요. 공장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윤말수는 직원들에게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직원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말순화장품 공업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윤말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신문에 회사 매각 공고를 실었습니다. 화장품 공업사 인수 희망자를 찾습니다. 시설과 기술, 브랜드 일체 양도, 연락처는 이러이러합니다. 공고를 낸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어요. 윤말수는 초조해했습니다. 정말 망하는 건 아니겠지? 정우도 불안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공고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조용했습니다. 윤말수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K뷰티홀딩스 투자자문팀입니다. 공고 보고 연락드렸어요. 윤말수는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정말요?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한번 만나서 상담해보면 어떨까요? 윤말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우야, 드디어 투자자가 나타났어. 우리 살았다. 정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걱정 끝인가 봐요. 하지만 둘 다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손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인물의 정체를 말이에요. K뷰티홀딩스에서 연락이 온 후 윤말순과 정우는 들뜬 마음으로 미팅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해외 투자 전문 회사였어요. 규모도 상당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정우야, 이런 큰 회사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다니. 꿈만 같아. 윤말수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우도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 길이 열린 것 같네요. 며칠 후 K뷰티홀딩스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인수 조건에 대해 논의해보죠. 윤말수는 정우와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말이죠. 어머니, 너무 떨리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떨 게 뭐 있어?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이야. 회사를 팔아주는 거니까. 윤말수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K뷰티홀딩스 투자자문팀이라고 적힌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직원 한 명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순아 장품공업사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윤말순이 답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의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말순과 정우는 한쪽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올까요?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아마 나이 많은 사업가겠지. 이런 큰 회사 대표면 말이야. 윤말순이 추측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뷰티홀딩스 투자자문팀 이사 김선주입니다. 윤말순과 정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름이 같네? 윤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전혀 몰라보겠더라고요. 선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2년을 보내며 세련되어진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말순이 인사했어요. 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말순아 장품 공업사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나름 역사가 있는 회사네요. 30년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 시작한 일이에요.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요. 윤말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현재 부채 규모와 자산 현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윤말순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부채가 좀 있긴 하지만 공장 시설이나 기계는 아직 쓸만해요. 브랜드 가치도 있고요. 선주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수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채는 저희가 모두 떠안고 추가로 운영자금까지 지원해드리겠어요. 윤말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3억, 그리고 향후 수익에 따른 로열티까지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모두 물러나셔야 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윤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저희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선주의 말에 윤말순과 정우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말순은 고민했습니다. 30년간 갖고 온 회사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윤말순이 결정했어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계약서는 내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식 인수계약 체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요? 정우가 놀랐어요. 네, 저희 회사의 새로운 인수 소식을 언론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물론 두 분도 참석하셔야 해요. 윤말순은 기자회견이라는 말에 설렜어요. 자신의 회사가 큰 기업에 인수되는 모습이 신문에 나온다니 상상만 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 체결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윤말순과 정우는 새 옷을 사입고 참석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주인공인가 봐요. 정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30년 전통의 회사를 인수하는 거니까. 윤말순도 기뻤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K뷰티홀딩스 대표님께서 인수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어요. 긴 머리를 묶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경을 벗고 나타났어요.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윤말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K뷰티홀딩스 대표 김선주입니다. 그 순간 윤말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어? 정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말순화장품 공업사를 정식 인수하게 되어 기쁩니다. 윤말순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3년 전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회사를 인수한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말순과 정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순화장품 공업사는 30년의 전통을 가진 소중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만은 아닙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어요. 윤말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우리 며느리 맞나? 정우에게 속삭였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선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은색 USB 메모리를 꺼냈어요. 이 USB에는 말순화장품 공업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윤말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선주가 왜 USB를 꺼내는 거지? 선주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늙은 며느리에다가 애도 못 낳아요. 우리 집 대가 끊길 판이에요. 윤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말순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저건 언제 녹음한 거야? 정우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선주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3년 전 제가 시댁에서 생활할 때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아들보다 연상의 아이도 못 낳은다며 내쫓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이 집 때문에 발도 들이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윤말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저 녹음을 어떻게 찍었지? 정우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나가요. 하지만 선주는 계속 파일을 재생했어요. 세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선주가 불임이라서 다행이야. 애가 있었으면 더 복잡했을 텐데. 이 목소리는 정우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면서 상대방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들었죠.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윤말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야. 왜 이런 걸 공개해? 선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시어머니께서 제 불임 사실을 동네방네 떠벌린 거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윤말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네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윤말순이 이웃들에게 선주의 병원 검사 결과를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역시 문제가 있대요. 불임이래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분들이 정말 가족 관계가 맞나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김선주이고 저분들은 제 시어머니와 전 남편입니다. 3년 전 시댁에서 쫓겨났죠.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번 인수는 복수 목적인가요? 선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당한 모욕과 차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정우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선주야,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 일을 왜 이렇게 공개해? 선주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시는군요. 저를 쫓아낼 때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5번째 파일에서는 윤말순이 선주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시집살이를 해?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말순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선주는 USB를 빼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이 녹음 파일들은 이미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 회사를 인수한 진짜 이유는 뭔가요? 선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죠. 윤말수는 화가 났어요. 화해라고? 이게 화해야? 우리를 망신시키는 게 화해라고?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윤말순과 정우만 남았습니다. 선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두 분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 소리야? 윤말순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는 제가 인수했지만 두 분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죠. 정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장이고 두 분은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낮은 직급으로 말이에요. 윤말수는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내 밑에서 일해야 해? 선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 다른 곳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을 거려. 정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선주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리본 코스메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말수는 그 명함을 보며 절망했어요. 30년간 갖고 온 자신의 회사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다니. 선주가 회의실을 나가려고 할 때 정우가 불렀어요. 선주야, 정말 이러려고 돌아온 거야? 선주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용서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온라인과 신문은 이 사건으로 뜨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회사를 인수한 복수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주를 응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어요. 선주는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군요. 윤말순과 정우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큰 회사에 인수됐다고 자랑했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어떻게 하지? 윤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우도 답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선주가 진짜로 우리를 고용해 줄까요? 그날 저녁 선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장으로 나오세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윤말수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순과 정우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터전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본 코스메틱이라고 깔끔하게 써진 파란색 간판이었어요. 말수나 장품 공업사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선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정장을 입고 서 있었는데 예전의 며느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말순과 정우도 맨 뒤에 앉았어요. 리본 코스메틱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입니다. 기존의 경영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에요. 선주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께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드립니다. 능력에 따라 급여와 직책이 결정될 거예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동안 연공 서열로 운영되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니. 윤말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주는 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공장 식당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이에요. 뭐라고요? 윤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30년간 이 회사를 키웠는데 급식조리원이라고요? 선주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고려한 결과예요. 요리 실력은 확인됐으니까요. 윤말수는 화가 났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맡으시면 됩니다. 역시 최저임금이고요. 정우도 당황했어요. 제가 대학 강사였는데 창고 일을 하라고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학력보다 실무 능력이 중요해요. 창고 관리도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전 사장과 그 아들이 가장 낮은 직급으로 일하게 되다니. 윤말수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어. 우리 그냥 나가자.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다른 곳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셨죠? 선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휴가는 법정 기준에 따라 드릴게요.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거예요. 윤말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며느리 밑에서 일을 하라고? 선주는 감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선택은 자유세요. 하지만 이 조건이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윤말수는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해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둘 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선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열심히 일하시면 승진 기회도 있을 거예요.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윤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주방에 섰어요. 30년간 사장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조리원이 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윤말순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 윤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윤말순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정우는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으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말순이 직원들 식사를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신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선주는 가끔 공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윤말순과 정우에게는 특별히 더 관심을 보였어요.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윤말순은 대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답했어요. 괜찮아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모든 직원이 소중하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윤말순과 정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요. 하지만 선주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을 똑같이 대했고 일로만 평가했어요. 이것이 선주만의 복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철저히 일로 보답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윤말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순이 리본 코스메틱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버텼지만 나이 70세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윤말순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말순이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윤말순이 중얼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식당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윤 씨 괜찮으세요? 하지만 윤말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윤말순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정우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부전 증상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니. 의사 선생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우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윤말순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일이 선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선주는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직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윤말순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선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알겠어요.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선주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윤말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호흡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쳐갔어요. 의사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가족분이 더 오실 분은 없나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정우는 망설였어요. 선주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이혼 상태예요. 그래도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의사의 말에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선주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주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윤말순이 깨어났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정우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윤말순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주는 안 왔니? 정우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선주를 찾으세요? 윤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선주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선주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다니.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말순은 계속 선주를 찾았습니다. 선주 좀 불러줘. 할 말이 있어.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주야,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그런데 계속 너를 찾으셔. 선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선주는 전화를 끊고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선주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말순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주가 들어오자 윤말순이 눈을 떴어요. 선주야, 왔구나. 윤말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윤말순은 손을 뻗어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주야,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선주는 그 손을 잡아줬어요. 말씀하세요. 윤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어. 나이 많다고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우리 집의 복이었구나. 선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윤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우, 그 녀석이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 구실했던 거야.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모,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윤말순은 선주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용서해줘. 이모가 잘못했어. 내가 좋은 며느리였는데 이모가 못 알아봤어. 선주는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윤말순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선주는 병상 옆 탁자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윤말순이 힘없이 답했어요. 이모 일기야. 요즘 병원에서 쓰고 있어. 선주가 일기장을 펼쳐보니 손글씨로 쓰인 내용이 보였어요. 선주가 우리 아들 지켜줘서 고마웠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선주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윤말순이 말했어요. 선주야, 이모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많은 거였어. 애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우만 돌봐줄 수 있는 거였고. 선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윤말순은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선주야, 약속해줘. 정우, 그 바보 좀 돌봐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말순은 마지막으로 선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정우가 참 복 많은 거였어. 이모는 이제야 알겠어. 선주는 윤말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윤말수는 선주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선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말순이 숨을 거두는 순간 정우는 선주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평안해 하셨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주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선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리본 코스메틱 직원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옛날 말수나 장품 공업사와 거래했던 업체 사람들까지. 선주는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조문객들은 선주를 보고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르다니. 어떤 할머니가 선주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참 효자네요. 시어머니가 좋은 며느리 두셨어요. 선주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선주는 혼자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윤말순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시댁에 왔을 때의 일들, 구박받았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정우가 들어와서 선주 옆에 앉았습니다. 선주야, 할 말이 있어.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주가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편만 들어서, 그리고 바람 피워서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선주는 정우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어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주 같은 여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바보였다고. 선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했던 거죠.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선주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때문에. 장례식 마지막 날 웅구차가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주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걸 용서해 드릴게요. 화장이 끝나고 낙골당에 윤말순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묘비에는 선주가 직접 쓴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후에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정우가 그 글귀를 보며 말했어요. 좋은 글이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주는 묘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선주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며칠 후 선주는 회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겠습니다. 이름은 말순 라인이에요. 직원들이 놀랐어요. 말순이라니 전 사장님 이름 아닌가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말순 라인은 시니어 여성을 위한 화장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의 피부에 맞는 제품들이었어요. 선주는 직접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말순 라인이 출시되었습니다. 시니어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여성들을 배려한 세심한 디자인이 호평받았어요. 리본 코스메틱은 말순 라인의 성공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났고 직원 수도 3배로 증가했어요.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주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빛을 발했던 거죠. 1년 후 리본 코스메틱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선주는 진짜 수천억대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복수에서 시작된 기업이 성공 신화를 쓴다고 보도했어요. 정우는 창고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고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선주는 정우를 공정하게 평가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일은 구분했습니다. 어느 날 선주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예요. 어린이 보육재단에 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식 당일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어요. 왜 어린이 보육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선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이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기자들은 감동했어요. 복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사랑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기부식이 끝나고 선주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선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시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 정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선주가 물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그냥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이 모든 걸 해줘서.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됐고요. 정우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선주가 이룬 모든 것을 보시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성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닌 더 단단한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